자, 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조회수 관련 기능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 이제 또 새로운 기능 해볼 건데, 이번에는 이런 거 한번 해볼 거예요. 추천 기능.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좋아요 기능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게시물을 추천한 사람들, 그러니까 좋아요 같은 걸 누른 사람들이 몇 명인지, 이 게시물의 좋아요 개수, 그러니까 몇 개인지에 대해서 이제 리스트 페이지에 나타날 수 있게끔 먼저 처리를 할 거고요. 여기 이제 뭐 추천수 같은 거 하나 만들겠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뭐 이 1525번 글에 대해서는 한 3명이 추천을 했다. 그러면은 여기 추천수에 3이 나올 수 있게 이런 거 처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상세 보기에 들어가면 지금 로그인을 안 하는 이 시점에서는 추천수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 또 보여주면 그만이에요. 근데 로그인을 했다. 누군가 로그인을 하고 이 글에 들어왔다면 이 글을 실제로 추천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좋아요 기능 같은 건데,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할 거는 로그인을 안 했을 때는 리스트와 디테일에서 추천 수만, 해당 게시물의 추천 수만 나타나도록 처리를 할 거고, 로그인을 했을 때는 디테일에서 해당 게시물을 추천할 수 있는 버튼이 나타나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실제로 해당 게시물의 추천 수가 1 증가되어야 될 거고요. 버튼을 말로 표현하기가 좀 애매할 것 같은데, 어쨌든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 버튼을 우리가 눌렀을 때 추천수가 1 증가가 됐다면 나는 이미 이 글에 대해서 좋아요를 한 거죠. 그럼 내가 이 글에 대해 좋아요를 또 할 수 있어요? 그건 보통 안 되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뭐 유튜브가 됐든 뭐 SNS, 뭐 인스타 같은 거 이런 것만 생각을 해보셔도 내가 해당 게시물에 대해서 좋아요를 눌렀으면 내가 이 좋아요를 또 누르면 좋아요가 취소돼요, 보통. 그렇죠? 보통 그렇습니다. 뭐 좋아요, 싫어요 두 개를 만들어 놓고 이 둘에 대해서 하나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가 하면 애초에 버튼 하나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눌렀으면 좋아요, 그걸 다시 누르면 취소가 되는 이런 느낌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좋아요 하나만, 버튼 하나만 가지고 처리를 할 거고요. 이 과정에서 추천수가 1 증가가 되면서 버튼을 눌렀어요. 그러면 버튼의 디자인을 통해 눌렀다라는 사실을 알게 할 겁니다. 이미 누른 상태에서 한 번 더 누르면 그때는 취소가 되게끔 처리를 할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실까요? 상황? 이런 처리를 할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좋아요 기능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상세보기에서, 그러니까 결국 좋아요를 누르는 건 상세보기예요. 로그인을 한 뒤에 여기 버튼이 생겨났다라고 가정을 하고 얘를 누르면 좋아요가 되면서 추천수가 1 올라가면서 버튼의 디자인이 바뀌어야 돼요. 자, 이러한 과정 속에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동기 방식이 아니라 비동기를 접목을 시켜볼 겁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기 위해 제가 유튜브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거 말고 이걸로 가겠습니다. 자, 유튜브에 제 채널로 가서 동영상 아무거나 지금 1교시 때 올라간 동영상을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요즘에 얘네가 UI가 바뀌어가지고, 근데 여기 있네요. 좋아요 버튼과 싫어요 버튼이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좋아요를 눌러요. 이렇게 올라가죠. 이게 올라가는 이 상황 속에 이건 아마 제 거 때문에, 제 거라서 숫자가 안 올라가는 것 같은데, 다시 아닌가? 누르면
아까는 안 올라가는데 지금 올라가네요. 이게 맞죠? 좋아요를 눌렀을 때 올라가요, 넘버가.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취소. 숫자가 다시 내려가죠. 그런데 이게 진행되는 이 상황 속에서 화면이 새로 고침되는 것처럼 다시 그려진 적이 있나요? 얘는 잘 보세요. 화면에 전체적으로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바라봐 보세요. 이 좋아요를 누르고 취소하는 이 과정에서 화면이 여기 빼고는 바뀌는 게 없죠. 그렇죠? 이런 게 이제 비동기입니다. 이건 지금 비동기 처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싫어요 같은 것도 마찬가지. 눌렀을 때 화면이 바뀌는 게 없어요. 여기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변화가 되는 게 없어요. 이런 게 이제 비동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능을 만들 때 비동기에 대한 처리를 같이 좀 진행을 할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비동기에 대한 걸 우리가 아직 안 배웠으니 그런 것도 알긴 알아야 되는데 그 전에 요거부터 생각을 해볼 겁니다. 자, 당연히 추천수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할 수 있게끔 데이터베이스를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할 거예요. 우리가 조회수 기능을 만들 때에도 컬럼 추가를 했듯이 추천이라고 하는 이 녀석도 결국은 사용자한테 어떤 수를 보여줘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무슨 처리가 되면 그 수가 변해야 되니까,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수정을 해야 되는데, 자, 이 녀석은 이 조회수처럼 컬럼 하나 만드는 걸로 가능할까요? 이걸로 가능할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돼요. 이거는 안 좋아요가 아니라 안 돼요. 이걸로는 불가합니다. 근데 왜 불가할까요, 그러면? 자,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로그인을 했을 때 추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글에 추천한 적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복 추천을 막기 위해서는 내가 해당 글에 대해서 추천한 기록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봐야 돼요. 그렇죠? 자, 이거를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면은 누가 어떤 글에 추천을 했는가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이러한 정보를 알고자 하는 상황에서 아티클 테이블에 컬럼을 하나, 뭐 추천이라고 하는 뭐 라이크 같은 컬럼을 하나 만들어서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면 여기에 조회수처럼 넘버를 증가시키는 건 가능하죠. 그건 어렵지가 않을 거예요. 조회수도 이미 했으니까. 근데 넘버 증가는 증가지만 문제는 이 넘버를 누가 올렸는가에 대한 정보를 저장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의 게시물은 여러 명이 좋아요를 누를 수 있을 텐데,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1번 게시글을 1번 회원과 3번 회원이 좋아요를 눌렀다면 여기다가 그 정보를 어떻게 넣을 거예요? 불가하죠. 컬럼을 하나 더 만들어서 누른 사람들에 대한 그 회원 번호를 이렇게 1, 3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나간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정말로 데이터 관리가 어려워질 거예요. 여기서 원하는 값을 찾아서 삭제를 하는 것도 힘들 거고 실제로 넣는 것도 힘들고요. 편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방식으로는 옳지 못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예 새로운 테이블을 하나 생성할 겁니다. 이 테이블은 추천, 그냥 추천에 대한 테이블. 이러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테이블. 자, 이 테이블을 만들 건데 여기엔 어떤 정보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누가, 어떤 글에 지금 좋아요 눌렀어? 라는 정보를 넣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테이블을 어떤 식으로 만들 거냐면 이건 같이 할 겁니다. 이제 테이블을 만드는 거니까 create 테이블 이거 하나 복사해서, 자, 이름은 뭐라 하면 좋을까? like 포인트 어때요? like 포인트 이런 이름?
좋아요 포인트 이런 느낌으로 라이크 포인트 이름은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지으셔도 돼요. 전 이런 이름으로 하겠다라는 거고. 이 녀석의 아이디 우리가 지금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도 결국에는 고유한 식별값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PK는 그냥 둘 겁니다. REDate 이건 딱히 필요가 없겠죠. 업데이트 데이트 마찬가지 딱히 필요하지 않아요. 제거를 해줄 거고. 자, 이거 말고 실제로 저장해야 될 데이터가 이제 멤버 아이디 저장을 할 겁니다. 일단 멤버 아이디는 왜 필요해요? 누가에 대한 정보를 멤버 아이디가 알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멤버 아이디 하나 컬럼 만들어 놓을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컬럼을 하나 만들 겁니다. 그래서 얘는 가차로 한 20 정도 만들어 놓을 거고요. 낱널까지 그리고 커멘트 하나만 달아줄까요? 얘는 무슨 역할이냐면 관련 데이터 타입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관련 데이터가 뭐냐? 자,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능은 사실 아티클 관련 혹은 멤버 관련 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능을 생각을 할 때 이제 게시물에만 좋아요를 누른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사실 댓글 같은 걸 만들어 낸다면 댓글에도 좋아요를 누를 수 있겠죠. 그리고 하다못해 회원, 멤버한테도 우수한 회원이라면 누군가 추천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럼 그때마다 테이블 새로 만들 거 없이 그냥 이렇게 라이크 포인트라고 하는 테이블 하나 가지고 지금 현재 만약에 1번 회원이 2번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다면 1번 회원 멤버 아이디 그리고 이 2번은 게시물 번호일 텐데 이 번호의 타입을 아티클 이런 식으로 저장하자라는 겁니다. 만약에 댓글에 좋아요가 눌렸다면 타입 코드를 리플라이 이런 걸 달아주고 회원한테 좋아요를 누른 거라면 타입 코드를 멤버같이 넣어주자. 그러면 이 테이블 하나 가지고 모든 좋아요 기능을 다 처리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명확하게 분리를 시켜 놓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 뭐 1번이라고 하는 그 번호가 회원 번호인지 게시물 번호인지 댓글 번호인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타입 코드. 그래서 릴레이셔널 타입 코드라고 해가지고 관련 데이터 타입 코드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번호. 이거는 이제 뭐 회원이면 회원 번호, 게시물이면 게시물 번호, 댓글이면 댓글 번호. 실제 그 고유한 식별 값을 의미하겠죠. 낱널에 여기도 코멘트까지만 하나 달게요. 이거는 관련 데이터 번호. 그러면 데이터 번호랑 데이터 타입 코드는 항상 같이 검증돼야겠죠. 아티클의 1번이다. 그럼 1번 게시물인 거고 리플라이의 1번이다. 그럼 1번 댓글인 거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바디가 아니라 포인트라고 하는 컬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그냥 인트 타입으로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디폴트 값 하나 넣어줄게요. 얘는 0으로. 자, 이 포인트 컬럼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누군가 좋아요를 눌렀다라고 하면 그냥 1이 들어가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니지. 그럼 디폴트가 0일 필요가 없죠? 1.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좋아요, 싫어요 이 두 개의 기능을 같이 만든다라고 하면 좋아요는 플러스 1, 뭐 싫어요는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좋아요만 있으니까 사실 이게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큰 상관은 없는데 이걸 만들어 놓은 이유는 우리가 쉽고 간편하게 이 추천 수를 연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약에 1번 게시물에 대해서 여러 명이 좋아요를 눌러놓은 상황이라면 우리가 이 테이블을 조회했을 때 1번 게시물에 대한 데이터가 3줄이 나올 거예요. 만약에 3명이 좋아요를 눌렀다면 그 3줄에 대한 데이터 포인트 값을 우리가 합계를 썸으로 만들어서 그룹 바이를 때려버리면 우리 추천수를 되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디폴트는 일단 1로 넣어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라이크 포인트에 실제로 인서트 데이터를 할 때에는 이 녀석을 세팅하지 않아도 1이 들어올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좋아요를 눌렀을 때에만 이 녀석의 값이 1로 들어오는 거니까 만약에 좋아요를 취소했다. 그럼 그때는 얘는 그냥 삭제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 해당 레코드를.
그런 느낌이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겠다. 자, 그러면 테이블 하나 생성을 해 줄 건데, 이걸 지금 만들지 말고요. 게시물도 이거 좋아요 기능을 만들 때에는 또 너무 많으면, 게시물이 너무 많으면 헷갈려요. 그래서 게시물 한 3개, 4개 정도로만 줄여놓고 테스트를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일단은 인서트 쿼리만 먼저 해놓고요. 그 다음에 한번 밀죠, 데이터베이스를. 이거는 네. 1GSM 이거 왜 있죠?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인서트를 이거는 그냥 하나 타이핑을 하죠. insert into like point set member id 얘는 이렇게 한번 해보죠. 우리가 회원이 2번 회원과 3번 회원이 일반 유저니까 2번 회원이 2번 게시물에 좋아요. 그러면 2번 회원이 rel 타입 코드에는 게시물이니까 아티클, 그리고 rel id에는 2번 게시물, 그리고 포인트 값은 굳이 우리가 밀어넣지 않아도 디폴트 값으로 세팅이 될 테니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는 2번 회원이 3번 게시물에 좋아요. 그 다음에는 3번 회원이 1번 게시물에 좋아요. 그래서 1. 게시물 하나씩 다 좋아요가 하나씩 들어가 있는 거고, 하나만 더 만들게요. 3번 회원이 3번 게시물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인서트 쿼리까지 만들어 놨으니 이런 것도 하나 세팅을 해주고, 포인트 그리고 인서트 쿼리.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 여기 인서트까지 한번 쫙 실행해 주도록 하고요. 그럼 아티클에 지금 현재 게시물 하나밖에 안 들어가 있을 거니까 이거를 얘를 사용해서 늘려줄게요. 하나, 그럼 2개, 4개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게시물은 4개고 멤버는 3명, 보드는 2개, 라이크 포인트는 이렇게. 오케이, 그럼 3번 게시물만 좋아요가 2개고 1번과 2번 게시물은 좋아요 하나씩 들어가 있는 상황일 겁니다. 일단 데이터베이스 수정했으니 이거를 또 하나 업데이트 해야겠죠? db.txt 가서 바꿔주고요. 그리고 자, 실제로 기능을 만든다라고 하면 이제는 아작스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야겠네요. 그리고 나서 아작스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 수 있는 시간을 들여보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애매하다. 일단은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그냥 테스트를 하나 제가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아작스 얘기를 해보죠. 자, 우리가 지금 비동기 통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비동기 통신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인 아작스라고 하는 이 녀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자, 그동안 우리가 사용하던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통신 방식은 100% 다 동기였어요. 우리는 A 태그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폼을 사용해서 전송을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URL 요청 입력을 하는 방식으로 URL 매핑에 걸려있는 컨트롤러 메서드를 사용해서 실제로 요청을 받아냈고요. 그 결과를 JSP 혹은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사용자한테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게 100% 지금 다 동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얘는 싱크로노즈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동기.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비동기 이 녀석은
동기가 싱크로노즈예요. 비동기는 동기가 아니란 얘기겠죠. 그래서 어싱크로노즈예요. 실제로 반대 개념입니다. 동기가 아니다. 비동기. 그런데 비동기, 동기 말이 조금 이상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방식은 딱 이겁니다. 가장 좋은 예시가 여기에 있어요. 그 전에도 몇 번 얘기를 드리긴 했지만 지금 이 페이지가 깜빡이거나 뭔가 요청이 바뀌거나 하는 걸 잘 느껴보세요. 입력을 하고 다른 커서 다른 이제 인풋으로 넘어가면 얘는 여기가 딸깍거리면서 뭔가 새로운 페이지가 그려졌어요. 페이지 일부가 변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이런 요청이 아예 바뀐다거나 이 페이지 자체가 새로 그려지는 건 아니었죠. 이게 비동기입니다. 이런 게 비동기. 그리고 자, 제가 로그인 버튼을 눌러요. 그러면 페이지가 깜빡이죠. 자, 실제로 요청이 바뀐 거예요. 보세요. 이 요청 주소에서 제가 아이디 입력하고 했을 때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지금 여기가 다시 그려져서 밑에가 한 번 더 로드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 녀석이 눌렀을 때 이렇게 그려지는 거. 이거는 페이지가 다시 그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부분은 좀 변화가 없어 보일지라도 밑에가 변했는데 이거는 지금 동기 처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페이지가 깜빡일 거냐 아니면 깜빡이지 않을 거냐. 근데 이 깜빡이는 건 여기가 사실 가장 확실해요. 상단에 있는 여기 부분. 이쪽이 뱅글뱅글 한 번이라도 돌면 동기예요.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사이트에서도 지금 여기를 잘 보세요. 이 상단부 여기를 잘 보시면 어떤 기능을 눌러도 깜빡깜빡해요. 그죠? 어디를 가려고 해도 다 깜빡깜빡합니다. 왜? 100% 동기니까 지금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와중에 지금 이 녀석 사라졌다가 아까 제가 뭐 보여드리면서 다시 들어갔나 보네요. 게시글이 존재하지도 않는데 쿠키는 남아버렸어요. 30분이라서. 어쨌든 이런 게 이제 비동기다. 근데 비동기가 단순히 저 페이지 깜빡거림 이런 게 없는 것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얘는 아작스라고 하는 이 녀석은 비동기 방식의 통신을 사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기술인데 이 녀석의 플레임이 어싱크로노즈, 자바스크립트, and XML 이거의 약자예요. 그래서 A, J, A, X 해서 아작스입니다. 그래서 아작스라고도 하고요. AJAX라고도 하고 뭐 부르기 나름이긴 한데 보통 아작스, AJAX 둘 중 하나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 아작스라고 하는 얘는 뭐냐면 서버랑 통신을 하는데 비동기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자바스크립트 관련된 기술을 의미해요. 결국은 비동기 통신을 하기 위한 자바스크립트 기술이 아작스예요.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아작스를 배울 거예요. 비동기 통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작스라는 걸 써볼 건데 어떤 기술이라고요? 자바스크립트 관련된 기술. 그럼 어디서 쓰겠어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씁니다. 실제로 아작스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을 하기 위해 만들어져 있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크립트를 가지고 이 비동기 통신을 진행을 할 거다라는 얘기로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 비동기 통신, 동기 통신, 그리고 아작스 이런 녀석들을 좀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은 요소들이 있는데 자, 웹사이트, 그러니까 결국 웹을 개발해서 서비스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이거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 자, 일단은 필수 3요소가 있습니다. 필수가 있어요. 필수. 첫 번째로 웹서버예요. 우리 지금 쓰고 있죠.
우리 스프링부트 들어와서는 내장 톰캣 쓰고 있어요. 어쨌든 톰캣이라고 하는 웹 서버를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DB 서버. DB 서버는 왜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데이터 영속성 처리 안 되니까. 현재는 우리가 XMPP를 사용해서 MySQL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하나 사용하고 있죠. 우리가 실제로 지금 다 쓰고 있는 것들입니다. 웹 서버 사용하고 있고요. DB 서버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운영을 할 때에는 당연히 XMPP 같은 걸로 하시면 안 되겠죠. 이거는 서버를 따로 구축을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자, 그리고 사실 어쩌면 제일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 와스 서버라는 개념이 하나가 있어요. 이 와스 서버는 뭐냐면 현재 우리가 만들고 있는 프로젝트 코드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근데 왜 이름이 와스냐면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라고 해서 와스 서버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와스 자체가 서버죠. 그래서 서버라는 말을 안 붙이고 그냥 와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웹 어플리케이션, 우리가 만들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웹서버 처음 배울 때요, 이 웹서버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안에다가 우리 프로젝트를 넣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사용하는 모습이 잘 안 느껴질 거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자, 이 와스라고 하는 이 녀석, 이 어플리케이션을 애초에 웹서버가 읽어드릴 수 있는 어떤 특정 폴더 안에다가 집어 넣어야 돼요. 그러면 웹서버가 이 우리 프로젝트 코드를 이제 인식을 하고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얘한테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결국에는 이 필수 3요소가 있어야 이제 웹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운영이 될 수 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추가적으로 더 있으면 좋은 것들은 많아요. 근데 이 세 가지는 필수로 없으면 아예 웹 자체가 구현이 안 되는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자, 웹 서버가 없다. 애초에 브라우저랑 통신을 못 해요. 그러면 끝이죠. 더 이상 웹이 아니죠. 그래서 얘는 필수. DB 서버. 이거 없으면 데이터가 영속성이 없으니까. 이거 없어도 웹을 구현할 수는 있죠. 다만 실제로 서비스를 못하죠.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DB 서버 필수예요. 물론 아주 간단한 소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DB 서버를 따로 구축하지 않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이 있기는 해요. 그냥 브라우저 단에다가 클라이언트 측에다가 저장을 해서 처리하는 방식이 있긴 한데 실질적인 웹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DB 서버도 필수. 와스 이거 없으면 애초에 기능이 없는 건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필수로 필요한 서버들인데, 자, 여기서 그러면 서버는 뭐예요? 사실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웹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도 필수로 필요한 서버가 세 가지예요. 근데 도대체 이러면 서버가 뭐예요? 서버가 뭘까요? 자, 그동안 우리는 다양한 서버들을 막 활용을 하고 있었고 이제 개발에 대해서 조금 막 열심히 뭔가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서버는 뭘까요? 일단 서버라고 하는 이 말은요, 특정한 걸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서버는 역할을 의미하는 겁니다. 역할.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 녀석들을 다 서버라고 불러요, 우리는. 근데 그 무슨 역할을 수행하는 거냐면, 유저가 데이터를 요청하면 데이터를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서버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그냥 서버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사용한다라고 해볼게요. 내가 유튜브 메인 페이지에 들어가요. URL 요청을 보냈죠. 나 유튜브 들어가고 싶어요라고 보내죠. 유튜브 메인 페이지 띄워줘야죠. 이미 우리는 서버랑 통신을 한 거예요. 그리고 로그인을 합니다. 이미 통신했어요. 그 다음 내가 원하는 동영상을 선택해서 클릭을 해요. 그럼 우리는 또 요청을 보낸 거예요. 이러한 동영상 보여줘라고. 그럼 그거에 대한 결과를 보내주는 거. 그게 다 서버입니다. 이런 역할, 이런 게 이제 서버다라는 건데, 자,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거, 아니다, 우리가 만들고 있는 거 말고 여기부터 한번 볼까요? 자, 그럼 웹서버는 브라우저가 우리한테 웹서버 쪽으로 요청을 보내면
그 요청에 대한 응답을 처리하는 게 웹서버잖아요. 사용자가 뭔가를 요청을 했어요. 그 요청에 대한 대답을 했다. 그러니까 웹서버입니다. 서버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거죠. DB 서버. MySQL DB 서버에다가 누군가 우리가 쿼리를 날려서 이러한 데이터 보여줘 라고 요청을 보내요. 그럼 그 데이터 보여주죠. 실제로 보관하고 있다가 보여주잖아요. 서버 역할을 했네요. 자, 우리 왓스. 우리 URL 웹핑을 걸어놓고 이러한 요청이 들어오면 이러한 기능들을 수행한 뒤에 뭐 데이터를 전달해 준다거나 아니면 화면을 보여준다거나 만들어 놨죠. 우리 왓스도 이미 서버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들고 있는 상황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유저가 브라우저를 통해 데이터를 요청을 합니다. 그럼 이걸 웹서버가 먼저 받죠. URL 입력을 통해서 웹서버가 정보를 전달받아요. 그쵸?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컨트롤러 쪽, 왓스 쪽으로 넘기죠. 그럼 왓스가 이렇게 들어온 URL 맵핑 주소를 가지고서 판단하고 어떤 일을 할지 수행을 막 해요. 기능 짜여져 있는 코드대로 일을 해요. 그 과정에 DB가 필요하면 DB 서버에 왔다 갔다 하죠. 이거는 BAU가 이제 마이바티스를 사용해서 처리를 할 텐데, 그쵸? 그럼 DB 서버를 갖다가 데이터를 가지고 왔다면 왓스 쪽으로 다시 돌려줄 것이고, 이렇게 돌려준 데이터를 웹서버까지 최종적으로 JSP 뷰단을 만들어서 혹은 스크립트 알림창을 만들어서 넘겨버리면 웹서버가 최종적으로 사용자한테 돌려주는 거죠. 자, 그럼 이 과정에서 브라우저가 요청을 보냈을 때 웹서버가 받으면 이 웹서버는 서버 역할이죠. 자, 근데 웹서버가 우리 왓스 쪽으로 뭔가 요청을 넘겼네요? 그럼 이 시점에서 웹서버는 어떤 역할이에요? 유저 역할이에요, 유저. 서버라고 하는 건요,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버라고 우리가 칭하고 사용을 하지만 그 녀석은 클라이언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클라이언트는 그냥 쉽게 말해서 서버한테 요청을 보내는 녀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웹서버, 우리가 만든 건 아니지만 사용하는 웹서버, DB 서버, 그리고 우리가 만든 왓스 서버는 서버이자 클라이언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 역할은 왔다 갔다가 되는 겁니다. 내가 요청을 보내면 난 클라이언트고 그 요청을 내가 받으면 서버인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서버는 특정한 어떠한 예를 들어 이 모니터가 서버다 이런 식으로 특정 값으로서 연결할 수 없습니다. 역할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클라이언트이자 서버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녀석들인 건데, 자, 유저가 데이터를 요청하는 방법이 뭐예요? 유저가 데이터를 요청하는 방법, 이걸 하는 방법. 자, 첫 번째 URL 입력. URL 입력하는 거 요청 보내는 거죠. 브라우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생각을 했을 때 유저가 데이터를 요청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 주소에 입력하죠. 로컬호스트 8081 치면 우리 거 지금 메인 페이지 나오잖아요.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죠. 이런 방법 하나. 그리고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나서 이제 우리가 UI를 만들어 놨으니까 사용자가 이런 버튼들을 눌러서 들어오는 방식. 이거는 결국 폼을 활용한 서브밋. 방금 전에 버튼을 계속 누르는 거는 URL 입력이랑 거의 같은 맥락이고요. 그리고 어떠한 데이터를 입력을 한 뒤에 글쓰기 같은 걸 하는 상황에서 글을 작성해서 실제로 수정 버튼, 작성 버튼 누르는 거는 폼을 활용한 서브밋. 지금 두 가지 방식이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던 방식이에요. 여기에는 H 태그에 걸린 경로 이것도 포함인 거고,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쓰던 동기 방식이다. 근데 유저가 데이터를 요청하는 방식에는 이제 우리가 배울 아작스도 포함되는 겁니다. 얘도 결국
비동기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있는 기술이니까 우리 서버 쪽으로 아작스 요청, 비동기 요청을 보낼 거고, 그러면 그 요청을 받은 서버는 그때 필요한 정보들을 그 자리로 넘겨줄 거고. 근데 아작스 어디서 쓴다고요? 어떤 기술? 자바스크립트 관련 기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자바스크립트 가지고 아작스를 작성할 거라고 했죠. 그러면 누가 클라이언트예요? 아작스를 사용하는 시점에 클라이언트와 서버 누가 요청 보내요? 스크립트. 누가 받아요? 우리가 컨트롤러라고 정의해 놓은 클래스 안쪽에 URL 맵핑 주소를 통해 메서드들이 지금 내가 일을 해야 되는구나 판단을 하죠. 그럼 스크립트가 우리 서버 쪽으로 요청을 보낼 거예요. 스크립트가 요청을 보내는 서버는 컨트롤러겠죠. 컨트롤러한테 요청을 보낼 건데 컨트롤러 어떻게 받는다고 해요, 요청? URL 맵핑 가지고 받는다고 했죠. 아작스도 똑같습니다. 스크립트를 가지고 이제 요청을 보내면 그렇게 요청을 보낼 때 사용하는 방식은 URL 맵핑 방식일 거예요. 동기랑 다른 건 보내는 주체가 달라지는 거고, 그리고 그 보내는 요청을 보냈을 때 응답을 받아온 뒤에 이루어지는 후처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머지 요청을 보내고 받아들인 요청에서 기능을 수행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그동안 써왔던 방식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 결국 URL 맵핑 가지고 요청을 보낼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몇 가지 얘기만 더 할 건데 이거 얘기하고 쉬는 시간 좀 가질게요. 동기통신과 비동기통신 두 가지 우리가 이제 이것까지 배우고 나면 둘 다 배우는 건데 동기는 해본 거니까 이 둘 중에서 누가 더 좋을까요? 누가 더 좋은가? 누가 더 좋을까요? 자, 결론은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누가 더 좋은 게 명확하게 있었다면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웹들은 한 가지 방식을 보수했을 거예요. 만약에 비동기가 더 좋았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 동기 왜 배웠어요? 배울 필요가 별로 없었겠죠. 근데 아닙니다. 동기로 썼을 때 좋은 방식이 있는가 하면 비동기로 썼을 때 유리한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을 적재적소에 잘 골고루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가장 키포인트고요. 자, 간단한 장단점 살짝 알아볼 겁니다. 동기는 브라우저에 요청을 보내면 브라우저로 요청을 보내면 서버는 해당 요청에 대해서 방식을 수행하고 응답 형식에 따라 전체 페이지를 그려낸다 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던 방식이에요. 브라우저로 요청을 보내면 컨트롤러가 요청 받아서 JSP로 일 넘기면서 JSP가 렌더링 될 거고요. 렌더링 된 뒤에 스크립트까지 실행될 거 있으면 다 실행되고 페이지가 쫙 그려지면 끝나죠. 이러한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있으니까 동기 방식은 한 번의 요청 그리고 응답 상황에서 새로 고침을 하듯이 페이지가 깜빡거릴 수밖에 없다. 상단에 있는 탭 쪽에서 지구 모양이 뱅글뱅글 돌 수밖에 없는 이유, 페이지가 그려져야 되니까. 근데 그 페이지가 전체 페이지를 다 그려내야 되니까 렌더링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깜빡거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빨리 페이지가 그려진다고 해도 깜빡거리는 현상을 없앨 수 없어요. 이게 통신할 수 있는 통신의 방식이었으니까. 그게 동기예요. 근데 이러한 방식인 동기는 똑같은 페이지 내에서 일부분의 데이터만 수정되어야 하는 경우에 불필요하게 전체 페이지를 매번 새로 그려내야 한다.
얘는 항상 전체를 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짜 일부만 간단하게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불필요하게 계속 새로 그려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동기의 단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된다면 브라우저도 서버도 결국 힘들겠죠. 만약에 지금 우리야 뭐 큰 상관이 없겠지만 리스트 우리 그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페이징 처리 안 된 리스트에다가 게시물 한 몇천 개 띄우려고 했을 때 이거 상당히 오래 걸리죠. 근데 캐시를 아예 논외로 치고 우리가 새로 고침을 계속 누른대요. 혹은 어떠한 뭐 검색어 이런 기능을 막 했대요. 그럼 여기가 실질적으로 값이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되는데 여기만 바뀌면 되는 거를 이 부분까지도 같이 다 모든 걸 다 바꾸려고 하다 보면 얘가 만약에 정말 무거운 상황이었다면 상당히 오래 걸릴 거고 매번 답답하겠죠.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페이지 한번 그릴 때 우리 게시물 수가 너무 많으면 오래 걸리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뭐 게시물 리스트를 바꾸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면 좀 답답해진다. 아, 이게 좀 더 좋은 예시겠네요. 여기 몇천 개의 게시물이 쭉 나와야 돼서 이 리스트를 한번 그려낼 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로그인된 상태에서 로그아웃을 눌러요. 그러면 로그아웃만 진행되고 리스트에 남아있으면 되는데 얘는 페이지를 새로 그려야 되죠. 이러면 엄청 오래 걸리겠네요 또. 이런 느낌? 실제로 그렇게 활용하는 건 썩 좋진 않겠지만 그런 느낌적인 상황으로만 그럼 답답하다 그런 거고요. 이게 동기의 단점. 자, 그럼 비동기는 페이지 전체를 그려내는 게 아니라 아작스로 요청을 보내고 받아온 데이터로 화면의 일부만 살짝 수정 혹은 그려낸다. 아작스라는 녀석은 비동기잖아요. 비동기로 요청을 보내면 기본적인 개념은 이거예요. 동기는 애초에 페이지 자체 요청 URL 요청 자체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넘어갔다가 새로운 요청으로 돌아오면 페이지가 새로 그려지는 거 그런 개념이고 비동기는 이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받아오는 이 행위가 듀단의 백그라운드에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요청 주소가 바뀌거나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뒤에서 알아서 진행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 얘가 안 바뀐다라는 거고 얘가 바뀌지 않았으니까 페이지는 멈춰 있어요.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근데 뒤쪽에서 백그라운드에서 실제로 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요청을 보내고 받아옵니다. 그 작업을 뒤에서 다 해요. 그리고 났을 때 받아온 결과로 이 화면의 일부만 살짝 값을 바꾸는 게 가능해요. 전체를 그려낼 필요 없이 얘는 그대로 있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만 바꾼다거나 아니면 여기만 바꾼다거나 여기만 바꾼다거나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작스예요. 그래서 얘는 페이지 깜빡임이 없습니다. 애초에 새로 그려지는 개념이 아니니까. 되게 좋아 보이죠? 되게 좋아 보이는데 얘도 당연히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구현된 뷰의 레이아웃이 복잡한 상태일 경우 우리가 화면의 일부를 갈아 끼워야 되는데 이 애초에 레이아웃 자체가 너무 복잡한 상태래요. 그러면 그 일부를 찾아내서 갈아 끼우는 게 힘들 수도 있어요. 레이아웃이 너무 복잡한 경우라면. 실제로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실제로 활용하면서 여러 가지 기능을 만들다 보면 조금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게 단점입니다. 아예 구조가 너무 복잡한 경우라면은 우리가 그 순간에 이 복잡한 경우에서 내가 원하는 파트만 콕 집어내가지고 거기에 값을 바꾸는 것보다 전체를 그냥 다시 그려내라고 요청을 넘겨버리는 게 속이 편할 수 있다는 거죠. 개발자 입장에서 힘든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컴퓨터 입장에서는 약간 그 일부를 갈아 끼우는 현상이다 보니까 렌더링 되면서 좀 버벅거리는 현상도 생길 수 있어요. 너무 구조가 복잡하면.
애초에 페이지가 새로 그려지는 거면은 새로 처음부터 그려지는 거니까 그냥 알아서 진행을 하겠는데 이 구조 안에서 일부를 바꾸는 상황일 때 좀 버벅거림 현상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동기와 비동기는 적절하게 잘 섞어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은 이런 겁니다. 자바스크립트 기술이니까 자바스크립트를 써야만 해요. 이게 단점이에요. 근데 이건 왜 단점이냐면 요즘에는 모든 브라우저가 자바스크립트를 다 호환이 가능해요. 요즘엔 다 그래요. 안 되는 브라우저가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실질적으로 자바스크립트가 호환되지 않던 브라우저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한창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주로 사용하던 시절을 떠올리면 그때만 해도요. 자바스크립트가 호환이 잘 안 되던 녀석들이 꽤나 많았어요. 특정 버전은 애초에 호환이 안 됐고 이 버전 위부터 안 되고 이런 경우가 꽤나 많았습니다. 그러면 아작스는 못 썼다라는 거예요. 쓸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왜냐면 스크립트 관련된 기술인데 브라우저가 호환이 안 돼요. 개발자가 나는 호환되는 브라우저를 썼으니까 문제없이 개발을 해요. 그리고 줬는데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브라우저에는 이게 호환이 안 된대요. 그럼 그 기능은 아예 그냥 없는 기능이에요. 그런 단점이 존재했다. 근데 이건 사실 요즘에는 단점이 아닌 거죠. 요즘에는 이런 경우가 없으니까. 이러한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 이거는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얘기한 상황이고, 조금 더 하나 얘기해 보자면, 아작스는 백그라운드에서 처리되는 이동기 통신이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합니다. 다양한 다수의 요청을 정렬적으로 처리하는 게 가능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동기로 프로그램을 짠다, 동기 방식으로만 프로그램을 짠다라고 하면 하나의 행위를 했을 때 하나의 요청이 되는 거고 그 요청에 대한 하나의 응답을 받아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비동기는 애초에 백그라운드에서 알아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개의 요청을 한 번에 보낼 수 있어요. 우리가 동기처럼 버튼 하나 눌렀을 때 하나의 요청이 넘어가는 거 이런 방식이 아니라 버튼 하나를 눌렀지만 이 안에서는 한 4, 5개의 요청이 한 번에 넘어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병렬적인 동시에 진행되는 이런 방식도 아작스는 가능하고요. 근데 동기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버튼 하나 눌렀을 때 동시에 여러 개의 요청이 넘어간다는 거 지금 주소, URL 매핑 이 부분이 여러 개가 동시에 입력이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비동기는 그런 게 아니라 가능하다. 이런 게 또 이제 장점 중에 하나고요. 근데 이 장점은 또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세팅을 제대로 안 해주면 얘는 정말 병렬적으로 처리가 돼서 순서에 상관없이 끝나는 대로 실행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순서를 지켜가면서 얘가 되고 그 다음 얘가 되고 그 다음 얘가 돼야 돼 라는 게 있다면 이거를 확실하게 세팅을 해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는 한 번에 넘어가면서 이상한 처리가 될 수도 있어요. 장점이자 단점인. 그래서 아작스라고 하는 이 녀석은 우리가 잘 알고 쓰면 정말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고요. 잘 알지 못하고 사용을 하려고 하면은 분명 머릿속 이론상으로는 잘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경우들도 종종 발생을 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아작스가 자바스크립트 앤드 XML이었지만 실제로는 XML이 아니라 JSON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할 거고요. 예전부터 계속 언급이 됐던 JSON. 왜냐면 데이터를 다루기가 더 편하니까. 그리고 XML과 JSON 말고도 뭐 텍스트 혹은 HTML 이런 식으로도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으니 관련된 거는 한번 검색을 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에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jQuery 아니면 바닐라 아니면 뭐 리액트 이런 녀석들 되게 많죠. 이것들마다 아작스를 쓰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다르지만 큰 틀과 큰 결은 바뀌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jQuery를 사용한 아작스 사용 방식을 배워 놓으시면 나머지 걸 배울 때 크게 어렵지 않게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아작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개념 같은 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쉬는 시간을 한번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는 아작스 실제로 사용하는 예시를 제가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예시를 그대로 남긴 상태로 커밋을 하나 드릴 겁니다. 그럼 그 내용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추천 기능을 만들어 보시면 되는 시간을 드려보도록 하죠. 자, 쉬는 시간을 가져볼까요?